자, 그러면 오늘은 집단론적 접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단론적 접근.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은 정책 환경을 했고, 정책 환경이 정치 체제에, 정치 체제가 정책 산출이라는 구조적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까지 배운 얘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치 체제론적 접근에서 집단론적 접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관광 정책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요소. 정책 목표가 있고, 정책 수단이 있고, 정책 대상이 있다. 이 구성 요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관광 정책으로 공표가 되게 되고, 관광 정책으로 공표될 때는 법률이라든지 대책, 조치 등의 형태로 공표되게 된다. 세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관광 정책의 목표, 수단,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치라는 기준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책 전문가로서 아니면 정책 결정자로서 정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정적인 그러한 진공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야. 그래서 정치 체제론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어떻게 산출되냐면은 이렇게 그냥 진공 속에서 목표는 이렇게 정하고 수단은 이렇게 정하고 대상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하는 걸 가치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환경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야. 환경이. 그 환경이 요구나 지지의 형태로 정치 체제를 통과해서 뭐가 만들어져? 정책 산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정책은 어떻게 구성된다, 이렇게 정책의 구성 요소로 해서 설명했던 것, 또 가치는 어떻다고 설명했던 것도 매우 유효한데, 정책은 뭐로 봐야 된다? 정치 체제의 산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들은 누구의 주장? 정치 체제론자들의 정치 체제론적 입장이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쪽의 체제론자도 아니고 그 입장만을 견지하는 사람도 아닌 공부하는 후학들이고 적용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죠.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걸 의미해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패러다임 전환해서 내가 적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냐면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내가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한 건지 몰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관광 정책은 이렇게 된 것을 본 것, 정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 정책의 내용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래. 정책 내용에 관한 지식. 이제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으로 전환되는 거야. 이제 우리 관점이. 그랬더니 정책은 뭐의 산물이다? 정치 체제. 정치 체제는 뭐에 영향을 받아? 환경. 그래서 정치 체제론이야. 다시 정치 환경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체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체제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디폴트로 의미해. 다시 말하면 정부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체제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생태계 이론에 접목해서 근거를 두고 이미 우리가 체제에 그런다면 뭐가 들어가 있어? 환경이란 말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 체제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오늘은 근데 어디로 가느냐? 집단론으로 이동을 하게 돼. 집단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점을 설명하지 않고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를 사회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공부하면서부터는 패러다임, 입장, 관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공부해야 돼.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영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이거 패러다임이 뭡니까? 관점은 뭐예요? 어떤 입장에서 본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도 내용이 있습니까? 아, 그럼 내용의 구성 요소를 배우고 있군요.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체제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한 거지. 체제로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은 체제론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끄트머리에 정책 결정 요인 이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환경이 체제가 정책을 산출한다는 정책 결정 요인 이론이라는 압축된 형태의 명제를 만들어내. 이론은 사회과학에서의 이론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법칙성이라고 얘기를 해. 이 인과관계의 법칙성을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일반 이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교수님, 이번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를 보니까 관광통역안내 자격제도는 그냥 정부에서 발표했던데요. 그렇다면 체제론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환경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사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환경 영향 요인에 대한 검토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람직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뭐의 결과다? 환경 영향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다? 일반 법칙을 배우는 거야. 무엇을 배운다? 일반 법칙. 따라가세요. 일반 법칙. 특정한 예외가 많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야. 그거 일반 법칙에서 정치 체제론적 접근에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하는 거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통역 안내 관광 안내사를 더 증가시켜야겠다고 해서 확장 계획을 발표했더니 누가 반대해? 기존의 관광 통역 안내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우리의 시장을 더 경쟁이 심하게 만드느냐고 반대할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 정책은 굉장히 갈등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뭘 의미해? 환경이, 즉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데는 환경을 고려했는데 정책 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이해관계자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은 이게 축적이 자꾸만 되니까 관광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 고령사회가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카를 놓자 그랬더니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일부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장 환경에서는 우리에게 케이블카 정책이 오라고 그랬지. 그럼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지. 그렇다면 이 일반 이론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예외적인 일이 자꾸만 생각하지. 축적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정책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그 필요성에 대한 답이 뭐냐? 집단론이야. 그럼 집단론은 뭐냐면 이렇게 환경에 영향이 오는 것을 정치 체제가, 정부가 그대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민간 행위자들의 협의라는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민간과 정치 체제가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이들에 대한 관점을 봐야만 정책 산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그냥 보는 거는 인간을 너무 자연현상처럼 보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비가 많이 와서 식물이 죽고 이런 거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의식이 있는 인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생물학적 관점과 누구는 다르다? 인간은 다르다. 왜 다르다? 인간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식이 있으면 뭘 한다?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절을 하면 어떡하지?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그러지? 그런데 무슨 말만 해? 그러잖아. 아, 살았다. 자, 여러분 봐. 오늘 우리 회장이 와서 얘기할 때 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사람도 많아. 관심 없어. 정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없니? 의식 없음. 의식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생물. 사람이 아닙니다요. 그렇게 해도 역설적으로 얘기가 되겠네. 뒤집어 얘기하면. 의식 갖고 살아야 돼.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정말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의식 갖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최근에는 내 관심 있는 거에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얘기 물어보면 생각이 없는데 또 기껏 헌대는 얘기가 다음에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 그 사람은 의식이 없다.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개념이 없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 사람이 아니다. 자, 관광을 공부하는 여러분, 나 좀 봐봐. 의식 갖고 살아요. 의식은 뭘로 표현돼? 언어로 표현돼. 그림은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학을 공부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시험만 만약에 준비하고 어떤 걸 암기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의식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잠만 오게 돼 있어. 의식 갖고 있어야 돼. 의식은 뭐냐면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야. 두런두런 생각해 보고 필요한 경우 또 질문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있지. 막 피곤하고 그래서 잠이 막 올 때가 있어. 나도 그래 어디 가면은.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잠이 확 깨지. 그건 뭐냐면 내가 의식이 돌아온 거야. 나도 말하고 싶은 거야. 나도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바로 정책 행위자가 그냥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된다? 행위자로 참여하는 거야. 이게 집단론이야. 그래서 집단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정책은 집단의 산물이다. 지난번 정치체제론에서는 정책은 뭐의 산물이다? 정치체제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게 옳은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이지, 유용한 관점들이야. 어떤 게 더 우세하고 어떤 게 더 여류에 있지 않아. 알았습니까? 우리는 일단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꾸만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거야. 확장시키는 거야.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확장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집단을 말하는데 앞에서 정치체제라고 그랬을 때는 주로 뭐만? 공식적 행위자만을 얘기했는데 이제 관광 정책체계라고 그러면은 비공식적 행위자까지 포함되는 걸로 행위자가 확장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책 행위자, 우리가 정치 행위자란 말을 썼었는데 이제는 정책 행위자란 말을 쓰고 정책 행위자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행위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집단론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정책 행위자는 특정 개개인이 아니라 뭐다?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할 때도 뭐를 만들어야만 정치가 돼? 정당을 만들어야 정치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 관광학과만 하더라도 학생회가 만들어져야지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성원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뭘 연구한다고 그래? 사람들을 연구한다 그러지. 사람들의 형태는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사회라고 그랬지. 사회는 뭐다? 집단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얘기는 사람들을 공부하고 사회 집단을 공부하는 거예요. 집단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형체가 없어. 누가 있어야 형체가 있어? 개개인이 있어야 형체가 있어. 하지만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실체 집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습니까? 자, 유형. 공식적 정책 행위자에는 정치체제의 구성요소, 즉 정부인, 입법, 대통령 행정부는 우리 행정부로 묶어요. 사실은 떼어냈지만 대통령은 어디에 들어간다? 행정부에 들어가.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3부를 다 총괄하는 그러한 활동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행정부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행정부의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해도 국회가 동의하고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삼권 분립에서 이거는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법적 행위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뭐다? 삼권 분립이라는 권력 구조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야. 그런데 대통령 책임자의 국가에서 간혹 가다가 지금 여기서 우리도 입법부, 대통령, 행정부 이렇게 4부처럼 띄어서 설명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중심제 혹은 대통령제의 국가의 경우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권 분립에서는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때로는 국회와 국회까지도 관장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로서 국회에 견제도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 NGO, 전문가 집단, 언론 매체, 일반 국민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무슨 질문 있나? 일단 여기 그림 5-1을 보면 하나는 공식적 회의자가 있을 때는 관광 정책 체제고 비공식적 회의자까지 있을 때는 관광 정책 체계인데 체제와 체계라고 다른 말을 쓴 게 다른 말을 쓴 게 우리가 체제 그럴 때는 제도화된 것들을 의미하고 체계는 제도화되지 않은 번역이 하는데 영어는 똑같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데 우리가 하나는 정치 체제라고 그런 것은 정치는 체제란 말을 우리가 번역해 쓰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민간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체계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시스템을 번역한 말이다.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 근데 사실은 우리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 번역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어가 있을 때 항상 이거의 원어가 뭐지? 하고 한번 좀 꼭 찾아봐야 돼. 그 원어가 같으면은 번역이 우리의 언어적 의미 표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관용을 갖고 이해해야 돼. 알았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자네뿐만 아니라 나도 이 번역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체제와 체계가 왜 다르지? 이런 막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똑같은 영어의 번역어네. 그럴 때의 그 당황스러움 매우 크지.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비슷한 말이 쓰일 때 혹시 번역어인가? 그리고 꼭 찾아보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한자어가 두 자로 이루어진 것은 다 번역어라고 일단은 99.9% 생각하면 돼. 원래 중국 한자어는 명사가 다 한 글자지. 산은 산이지. 강은 강이고. 그렇지? 이렇게 두 자로 이루어진 건 전부 다 1860년 이후 동양으로 특히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번역된 말들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관광도 번역된 말이지. 그런데 자꾸만 관광이라는 한자의 번역어를 찾아서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있지. 한번 해봐. 정치 체제론적 관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정책 환경이라고 진공 속이 아닌 그 속에서 정책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책 환경의 존재를 집단론적인 관점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지. 당연히 인정을 하지. 당연히 인정하지. 다시 말하면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정치 체제론과 달리 집단론에서는 정책 대상자가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역할을 한다는데 이때 집단론은 그러면 정치 체제론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정치 체제를 우리는 가장 일반 이론으로 삼고 있어. 정책학에서는. 그 관점을 놓고 다른 시각들이 자꾸만 발전을 하고 있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 조금 어려운 얘기야.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정책학의 학문적 지향은 문제 지향이고 맥락 지향이고 연합학문 지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때 맥락 지향이란 말이 우리에게, 문제 지향이란 말이 우리에게 관광 정책학을 하는 방향성을 만들어줘. 그 이유는 그 1951년서부터 이 체제 이론이 나온 1970년까지 20년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비헤이비어럴리즘, 행태주의가 풍미했던 시절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하는 겁니다. 조금 한번 들어보고 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이 행태주의는 뭐냐면은 사회 문제는 집단이 아니라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의사결정자다. 그들의 의견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조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여론조사를 막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그 문제가 생겼던 사회 맥락이 포함되지 않는 거야. 잠깐 볼게. 케이블카가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케이블카 또 한번 들어볼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립공원에 설치를 하면 환경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등등으로 사회 조사를 한 거야. 질문을 3개나 4개나 5개를 해놓고. 그리고 종합 결과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케이블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생태주의적 조사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상황을 조사하는 그 시점으로만 보고 있어. 횡단적이야. 크로스 섹셔널. 랑귀튜드널하지가 않아. 주기적으로 쭉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지. 내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책 문제를 풀 때는 맥락적으로, 맥락은 영어로 컨텍스추얼하게 환경적인 요소를 해라. 그리고 정책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접근해라. 그리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제 환경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 연구라고 얘기해요. 행태주의 고 넘어. 알았습니까? 똑같은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인데 연구의 수준이 누구다? 집단을,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이걸 중위 수준의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거 조금 너무 하면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이거는 여러분의 재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알아만 두는 거야. 우리 지식이 2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때그때 쓰이는 지식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스탁 날리지라고 얘기해요. 스탁 날리지. 재고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관광정책론이 1학년에 온 것도 여러분들의 재고 지식을 빨리 놓아줘야겠다는 얘기야. 이 재고 지식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내 머리에 하나의 창고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얘가 나의 의식을 막 형성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발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디어는 역발성으로 호기심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하는 나의 언어는 재고지식의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지만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소설책을 많이 좋아하고 동화책을 많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요를 좋아하고 이것들이 재고지식이 돼서 우리가 수학여행 같은 데 보면 어떤 친구는 동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남들은 전부 다 가요를 부를 때 그 친구는 초록빛 바닷물에 하고 노래 부르는 거야. 얼마나 재고지식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의식은 사실은 재고지식의 표현이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쑥불쑥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재고지식이야.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에 1학년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재고지식을 정책지식을 바탕을 깔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은 질문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관점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확장된다 그랬잖아. 확장. 완전 전환이 아니라 관점이 어떻게 돼? 확장된다. 그러면 비공식 정책 행위자 중에 가장 먼저 정당을 보면은 정당은 교과서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나? 정당은 political party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집단을 말해. 그래서 우리가 액터라고 할 때는 액터는 인디비주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말하고 있어. 알았습니까?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그룹을 말하고 있다. 사회적 집단을 얘기한다. 이 정치 권력의 활동 조건은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느냐, 집권을 하느냐, 집권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활동 조건이 달라지게 돼. 대통령제 국가보다는 내각 책임제가 정당의 역할이 더 커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의회가 직접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직접 행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더욱 정당이 커요. 사회과학하는 우리들은 정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졸업생들 중에도 이미 정당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대학원에도 이미 정당에서 일하던 고위 당직자들이 와서 정권을 직접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청와대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학위 공부를 하고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는 뭐가 된다? 통로, 터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준비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룰링 파티, 여당이라고 그러고 정책을 획득하지 못한 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당이라고 얘기해요. 즉 지배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근데 이런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뭔가? 그것은 바로 이익 결집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이해, 지지를 하나로 모아서 정치 권력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단순히 선거철이 되면 투표 하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도 민주화되면서 자꾸만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요번에는 헛발질했어. 요번엔 실패했어. 요번에 또 실패했어. 나는 이렇게 자꾸만 야당만 지지하지. 그리고 내가 야당을 이번엔 또 여당이 될 거라는데 또 헛발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자꾸만 투표를 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내 한 표 정말 소중하다. 근데 내가 꼭 성공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익 결집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교과서 142쪽, 143쪽에 나온 것처럼 인터리스트 그룹,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 등장하려는데 이때 이 이익 집단은 공통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집단을 말하고 있어요. 즉 공통의 목적, 공통의 목적.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들이 각종 협회들이에요. 노동자 단체,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익 집단이라고 해서 직접 그들이 영리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영리를 취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기들의 공통된 목적, 전체의 공익 목적이 아니라 소속된 구성원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익 집단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협회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 경제에는 뭐가 있죠? 전국 경제인 연합이 있지. 전국 경제인 연합이 있어. 한국 노동자 총연합, 한국 노총이 있고 또 관광 분야에는 뭐가 있어요? 관광협회 중앙회가 있어. 이렇게 이런 협회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익 집단이에요. 이런 이익 집단의 주요 기능은 공동 이익 표출 이렇게 해서 인터리스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구성원들의 다시 얘기하면 회원들의 이 목적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 역할을 해? 회원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법을 체결할 때 지지하고 반대 역할을 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비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공동 이익 표출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협회 그러면 협회가 뭐 그렇게 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원주의 시대에는 아직 입문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의 재고 지식이 아직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학을 들어왔고 사회과학대학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익 집단에 대한 재고 지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미 놓치고 있거나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익 집단의 활동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익 집단이 제대로 된 공동 이익 표출을 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 그리고 재원도 그리고 자율성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 알았습니까? 만약에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그거는 협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학위 논문들, 석박사 학위 논문이 많이 나와요. 이익 집단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알았습니까? 세 번째는 NGO, 시민사회 집단이란 말로 시민사회 단체란 말로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NGO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문자 그대로 비정부 조직 혹은 비정부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NGO의 원래의 비정부 기구라는 용어 자체가 출발한 것은 사실은 유엔을 통해서 GO와 NGO로 구분됐던 것이 이제 하나의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우리가 국제연합을 만들 때 정부 조직만 가지고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 조직도 연합체를 함께 만들어서 협력해서 우리의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 1948년 결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 NGO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 필요성이나 활동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있어도 아주 부분적인 이해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이미 50년, 60년 된 민주사회에
가장 큰 중심축으로 활동했던 NGO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크게 몇 바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정부가 있고 민간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축이 NGO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이 국제기구가 있고 이게 네 가지 큰 바퀴가 지금 오늘날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그러거든. 어떤 자동차? 지구라는 자동차를. 어떤 바퀴가? 정부, NGO, 아니 정부, 기구, 기업, 그지? 기업이라는 시장, 기업. 또 뭐가 있어? NGO. 그다음에 뭐가? 국제기구.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큰 축이 지구라는 자동차를 움직인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정부만 들어있다면 우리는 외발 자전거겠지. 기업만 생각해도 우리는 두발 자전거겠지.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을 관광학을 사회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단을 연구해서 집단을 통해서 인간의 여행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느냐? 정부를 보고 기업을 보고 NGO를 보고 국제기구를 보고 이 네 큰 바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의 소망사항 관광학을 하는 우리들의 희망사항은 뭐냐? 이 바퀴를 운영한 전문가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들? 정부, 기업, NGO, 국제기구.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국제대학원도 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경영학할 사람도 있어야 돼. 여러분 중에서는 정책 공부할 사람도 있어야 돼. 이 네 바퀴가 안정적으로 갈 때 관광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의 학생들과 교수들이라는 얘기예요. 동의합니까? 표시 한번 해보시죠.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나하고의 소통 방식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불필요하게도 그냥 박수를 계속 치는 거.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NGO는 주로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필요하다고 그럴까? 주창활동, 애드버커시 활동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목적에서? 공익 목적에서. 어떤 정당을 통해서 정권 창출도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회원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이익을 달성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공익 목적, 공공 목적, 퍼블릭 인터리스트,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그 이익, 그거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워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옹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회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은 사회봉사단을 두고 사회봉사단을 통해서 열심히 사회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하지만 NGO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해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 NGO가 성공하는 조건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국에 NGO의 활동이 만약에 우리 관광 분야에서의 NGO의 활동이 부족하고 아직도 활동이 미진하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사회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사회 자본은 다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얘기하면 사회 자본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상호 신뢰하고 상호 규범적인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젠틀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규범적이어야 돼요. 규범적.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NGO의 형성, 풍토가 이루어진다. 사회를 불신하면은 NGO는 활동할 수 없어요. 또 NGO는 정치적 기회가 보장돼야 돼요. NGO들이
정책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NGO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만 문호가 막히게 된다면 NGO는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NGO가 정치화되는 또 안 돼요. 한국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NGO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정치 참여로 직접 해가지고 NGO의 바퀴가 바람이 빠졌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NGO는 재생돼야 돼.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정치적 기회는 필요한데 정치적 기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NGO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재고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분의 의식 속에 NGO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이고 아니면 이미 존재감조차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민주사회의 한 축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 복원해야 된다.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 중에 중요한 집단으로 등장하는 게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은 전문적인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전문가 집단은 싱크탱크가 돼가지고 각종 컨설팅 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knowledge 브로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아주 안 좋게 들리지만 그죠? 브로커는 이제 중개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식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은 지금 전문가 집단이 우리 관광 분야에 활동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용역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정부나 민간 기업에 일을 서비스만 주고 있지 주창자가 되지 못해요. 이렇다 저렇다 중간에서 전문 지식으로 기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 집단들이 지금은 전부 다 용역을 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주는 걸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부족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전문가 집단들이 자꾸만 이렇게 될까? 활동 조건이 뭐길래 정보가 공유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도 자료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관련된 자료를 들어가 보면은 거의 내용이 없죠. 겉으로만 나와 있고 이번에 뭐 쇼핑 관광을 한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수단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안 나와 있어요. 기초적인 정적인 이 내용도 안 나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비판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는 우리들이 자꾸만 문의를 해야 돼. 문화관광부 이거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좀 올려주세요. 내가 국민이니까. 물어봐야 되거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의식 있게 살아야겠죠. 생각하며 그리고 표현하며 살아야겠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내가 흥분했나요? 그런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회과학적으로 관광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전문가 집단은 자율성이 있어야 돼. 전문가 집단이 얘기하는 거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안 돼요. 누가 정부에 반대 의견을 했다고 저 사람은 야당이라고 매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문가의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과학적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지방 어딜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빛축제를 하는 거예요. 밤에 뭐 빛축제를 엄청나게 성공 사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왜 안 좋았냐면은 시장 환경 변화에 있어서 빛축제를 만들어내고 빛축제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역 주민이 빠져 있어. 지역 주민들이 뭐가 돼 있어? 대상이 되고 있어.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사업화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죠. 그래서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문화 교류자가 되면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연결고리가 형성돼서 이것이 비즈니스로, 이것이 문화 교류로 만들어질 때 그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역 주민은 없고 거기에 상가에 사람들 장사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벤트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다고. 축제 기간에 이름은 좀 났는지 모르지만 축제 기간에 자기의 브랜드 밸류가 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무대만 빌려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반응이 없네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 나의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참여가 빠져있다. 참여가 빠져있다. 이것들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이벤트를, 관광 축제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은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왜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지역 주민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집단론적 접근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벤트를, 축제를 보니까 방문객이 많이 왔고 너무 콘텐츠가 좋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지가 않아. 물론 콘텐츠도 좋아야 돼. 그죠? 많은 사람도 찾아와야 돼. 하지만 우리는 뭐까지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시민, 지역 주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막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기자님들도 나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 성공적인 축제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비교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축제가 쭉 진행됐어요.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그 시장이 바뀌었어요. 가봤더니 그 축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축제가 없어졌는데 지역 주민들은 한 사람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지역 주민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시장이 또 다른 이름의 축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문가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전문가 집단은 이것은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게 매스미디어야. 매스미디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한자어가 여러 가지로서 대중매체, 언론 혹은 미디어 등등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매스미디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매스미디어. 문자로 그대로 하면 대중매체야. 대중매체, 언론매체. 한자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유학생들은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힘들죠? 유학생들은. 근데 원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매스미디어. 그것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보원인 조직과 대중과의 산계를 연결하는 미디어를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있고 최근에 미디어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미디어의 세상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미디어가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전반적인 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정책에서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에서 이들이 제대로 정책 행위자로 활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 공익성, 독립성, 소통, 역량,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수업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범위를 너무 확장시키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행위자들은 누구에 대한, 어디의 행위자? 정책 행위자를 보고 있어요. 정책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용의 마무리는 관광정책 행위자로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들이 활동하는 거를 지금. 그래서 이들이 정말 비공식 정책 행위자로서 활동하려면은 일단은 언론 매체가 공익적이어야 돼요. 최근에 미디어들이 너무 상업성을 띠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줄고 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조금 점점 위력을 상실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조금씩 불신을 받고 있어요. 언론이 얘기했다고 믿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것은 이렇게 언론이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객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저널리즘 상실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전통 미디어의 확장선에 와 있는 종합방송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대체가 얼마나 우리가 시청자로서 내 주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현혹될 수 있는지 몰라요. 이미 최근에는 공익성의 공익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편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슬로건까지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보수 방송이다. 우리는 진보 방송이다. 라고 아주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청자로서 정말 가치 판단을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군데 이상의 미디어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 그지? 여기 신문 보고 저기 보면 내용이 확 다르죠. 이걸 난 뭘 믿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널리즘 실종 시대에 살고 있다. 객관적 보도 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저널리즘 만나니까 기분이 좀 우리 사춘 같은 느낌이 들지? 투어리즘 때문에. 이것도 저널리즘도 마찬가지로 보도 활동에 관한 객관적 보도 활동 혹은 객관적 보도 활동에 대한 가치 이 등등을 전부 다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까? 저널리즘에 활동하는 사람은 저널리스트, 투어리즘에 활동하는 사람은 투어리스트, 투어리즘. 이것들이 전부 다 산업사회와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1850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회적 용어들이에요. 따라하세요. 사회적 용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부 다 사회적 용어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레이어가 돼 층위가 구분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용하고 암기하고 소통할 때 층위가 맞겠지?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가 우리 정책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내면 소통 역량이 있어야 돼. 이 소통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미디어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돼. 관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제는 너무 사회가 다분화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나 PD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새로운 분야로 부상되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정치나 경제 아니면은 뭐 이런 분야 빼놓고 나머지 분야들은 너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기자, 이 앵커가, 스포츠 앵커가 뭐냐면 종목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너무 고생했다고 후일담을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 용어를 몰라서 밤새도록 그 종목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으로 오는데 너무 걱정이 많대. 왜? 동계올림픽의 모든 기술들을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스키를 안 타본 사람이 스키 중계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관광 분야도 이렇게 많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 기사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한테 전화가 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 소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 관광 분야 전문 기자들을 별도로 뽑는 그러한 미디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조선일보의 그 담당 기자가 관광 전문 기자협회 회장 출신인데 지금 와서 우리 3학년에서 관광 저널리즘 강의를 하고 있거든. 이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어릴 때부터 저널리스트가 꿈이었던 사람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관광에서 소통 역량 배우고 가세요. 알았지? 응? 나의 꿈은 저널리스트. 나는 이제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저 미디어과로 갑니다. 가지 말고 관광하면서 다중전공도 하고 아니면 그 분야로 공부해서 진출하면서 관광 분야 전문 기자가 돼야 돼요.
동의가 없네. 동의하는 겁니까? 의식이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미있지.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 지나가야 돼. 저널리즘이 표현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뉴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레임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바라보는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프레임은 뭐죠? 틀이라는 거야. 창틀. 창틀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뉴스 프레임이 있어. 뉴스를 바라보는 창틀이 있는 거예요. 관점.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경제 문제로 볼 것이냐, 환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광으로 볼 것이냐, 프레임이 다르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축제를 경제로만 보느냐, 축제를 문화로만 보느냐, 아니면 축제를 사회 문제로 보느냐, 다르겠지. 프레임이 다른 거야. 일상용에 써먹어야 돼. 너의 프레임은 나의 프레임과 달라. 같이 보고 있는데 다르게 보는 건 네 의식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습니까? 근데 프레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주제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영역으로 보느냐, 문화 영역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제 영역으로 보느냐, 이렇게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사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담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설처럼, 기사처럼. 하나의 문장이나 제목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글의 클러스터로, 글의 덩어리로 오지. 이거를 우리는 디스코스, 담론이라고 얘기해. 담론은 어디에 들어있어? 사설에 들어있어. 담론은 어디에 들어있어? 보도에 들어있어. 담론이 들어있는 거야. 그 담론은 뭐지? 언어들의 진술의 뭐야? 큰 덩어리지. 담론.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너의 담론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들의 연결이 된 이 담론의 덩어리에 프레임을 못 찾겠어. 너의 입장을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담론은 우리의 수사학적 표현들이야. 우리가 사회과학하는 우리들은 담론에 익숙해야 돼. 그래서 교수님이 주관식 문제를 평가할 때는 담론을 아주 주의 있게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답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줄, 두 줄. 길게 아주 나에게 크게 인심을 쓰면 세 줄. 담론이 형성되지 못해. 담론은 내가 지칠 때까지 나를 설득하는 것들이야. 알았습니까? 논술문을 보면 어때요? 내가 지치고 내가 설득당할 때까지 나에게 문장을 구사하지. 담론 능력이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상대방이 내 얘기에 설득될 때까지 수사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담론이야. 이해됐나요? 우리 중에 누가 난 원래 과묵해요. 말이 짧아요. 자랑이 아니야.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담론할 수 있어야 돼. 어느 분야? 자기 분야에서는. 내 개인은 성격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분야에서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관광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다면 뭐지? 내 주장을 담론화시킬 수 있어야 돼.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토론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문장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담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 신문의 포털 서비스든 아니면 언론이든 담론을 늘 읽어봐야 돼. 담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사설, 기사 등등으로 나타나지. 이것들을 쭉 볼 수 있어야 돼. 지하철을 타면서도 여러분들은 내용 기사를 제목만 보지 말고 그 제목에 맞는 담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봐야 돼.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떤지, 거기에 기승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환이 있어서 우리에게 스릴을 주는지. 서론, 본론, 결론만 나오면 지루하지. 근데 전환이 되면 기분이 보게 되지.
중요한 전원의 어떤 전치사, 접속사는 뭐야? 그러나 그 둘은 사랑했다. 그 둘은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나 땡땡땡. 다음 편 기대하시라. 자, 시간은 오늘 다 됐는데 중요한 게 남았어.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아, 이 나에 대한 이 기대 좀 봐. 와, 하잖아. 일반 국민이지? 그러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국민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만 얘기해 주냐?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 국민은 개개인의 시민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 가만히 봐. 교수님 지금까지는 집단을 얘기하다가 일반 국민을 얘기하면 다시 개인으로 가는데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는 행위자는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나와 같이 대화한 사람들이. 하지만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봐 한번. 일반 국민은 뭐다?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을 집단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그 일반 국민은 특정한 쟁점 발전 시에는 집단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일반 국민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집단 용어인 바로 제너럴 퍼블릭을 말해. 퍼블릭은 공중이고 공중은 뭐다? 집단이지. 사람들의 집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번역을 하려면 일반 국민 그리지 말고 뭐라고 번역했어야 돼? 일반 공중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일반 국민으로 이미 번역돼 쓰이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어떤 지역에 혐오 시설을 혹은 환경 훼손 시설을 집어넣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해. 그랬더니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알아본다고 얘기해. 이때 일반 국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국민이 아니라 때로는 집단화돼서 일반 국민이 오히려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일반 국민은 제너럴 퍼블릭이다. 이들이 어디에?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